네. 힘들게 모셨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서울에서 오신 삼성서울병원에 이제 비전 프로로 수술을 하고 계신 오남기 교수님을 모시고 저희에게도 굉장히 새로운 경험이거든요. 네. 굉장히 새로운 분야의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남기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삼성서울병원에서 간암 수술하고 있는 오남기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오늘 이렇게 포항에 초대를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렇게 먼 길을 오게 된 이유는 바로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해서 이렇게 찾아뵙게 됐습니다. 일단 제 소개를 먼저 드리면은 일단 이런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고요. 이제 주로 이제 하는 일은 간에 생기는 질병에 대해서 이제 수술로 치료를 하는 그런 의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왜 제가 기술에 조금 관심을 가지게 됐는지 앞으로 조금 발표를 하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 대부분이 이제 수술이라는 행위가 어떤 행위인지에 대해서 제가 먼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술을 그 어원을 따져가 보면은 동양 서양 할 거 없이 전부 다 이제 손으로 하는 일이다라는 그런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그냥 관용적으로 수술 잘하는 사람들한테 저 사람 손 좋다, 아니면 수술 못하는 사람한테 저 사람 똥손이다, 약간 이렇게 관용적으로 좀 표현을 하는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술을 잘하는 사람은 그러면 과연 그냥 손만 좋은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한 좀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이라는 행위를 한번 좀 뜯어보면은 일단 저희가 이제 주어져 있는 이런 서지컬 필드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육안적으로 확인을 하는 그런 해부학적인 구조물을 먼저 눈으로 봅니다. 근데 이제 단순히 보는 게 아니라 인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술실에서 어떤 해부학적인 구조물을 볼 때 되게 낯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일들이 되게 많이 생깁니다. 이게 경험이 많은 사람 눈에는 이게 보이는데 경험이 없는 사람 눈에는 저기 뒤에 뭐가 있는지에 전혀 이제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단순히 보는 게 아니라 그 주어져 있는 해부학적인 구조물을 잘 인지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이 수술을 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수술을 목표한 대로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의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결국에는 손으로 액션을 옮기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액션을 옮기게 되면 이제 그 주어져 있던 서지컬 필드가 또 이제 변하겠죠. 그럼 또 그 변한 서지컬 필드에 대해서 우리가 또 인지를 하고, 그 다음에 또 계획을 세우고 행동을 하고. 그래서 이 수술이라는 행위에서 과정에서 일어나는 가장 최소한의 이런 의사결정 과정을 보면은 인지하고 계획을 세우고 행동에 옮기고 하는 이 사이클을 무한해서 계속 이제 반복하는 게 이제 수술이다.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은 단순히 이제 손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지속적인 디시전 메이킹 프로세스가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이 인지를 하고 계획을 세우고 또 이제 손으로 옮기잖아요. 이거 전부 다 사람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누가 인지를 하느냐, 누가 계획을 세우느냐, 누가 손으로 옮기느냐에 따라서 이제 수술의 결과가 천차만별로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술이라는 치료가 가지고 있는 가장 내재적인 한계가 누가 수술을 하느냐에 따라서 치료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가 설명하는 거는 이 색깔인 사람들이 더 이제 수술을 잘 하는 사람들이고, 결국에는 수술을 잘 하는 사람이 수술을 할수록 합병증이나 부작용들이 더 발생이 낮아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여주는 그래프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술을 더 잘할수록 합병증의 비율이 낮아진다 라는 거를 저희가 안 지는 한 5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술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수술의 결과가 달라진다라는 거를 통계적으로 입증한 지 50년이 넘었는데,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냥 열심히 교육을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열심히 교육을 해도 이게 전혀 나아지고 있지가 않다는 게 이제 수술이 가지고 있는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한계고, 그래서 저는 제가 이 서지컬 커뮤니티에서 일을 하고 있고 이걸 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오퍼레이터 디펜던시를 극복할 수 있다고 하면은 내가 이 커뮤니티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귀한 일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스스로 문제 정의를 했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이게 왜 이렇게 수술은 그 개선하기가 힘들었을까? 왜 이렇게 표준화하기가 힘들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과거에는 수술을 그냥 맨눈으로 했습니다. 그냥 맨눈으로 수술을 한다는 거는 수술이라는 과정을 한번 지나고 나면은 그 수술했던 행위가 전혀 기록으로 남아있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 개선점을 찾을 수 있을지에 대한 분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는 최소 침습 수술이라고 해서 좀 말은 어려운데 그러니까 덜 째고 수술한다는 개념이 나왔습니다. 이런 방법은 환자의 배꼽에 구멍을 뚫으면은 한 2cm 정도 저희가 절개를 넣으면은 카메라를 넣을 수 있는 구멍이 생깁니다. 그래서 요렇게 배꼽으로 카메라를 이렇게 집어 넣으면은 모니터에 이렇게 수술 화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수술 화면을 보면서 나머지 배에 한 구멍을 4개나 5개 정도 더 뚫고 길다란 짝대기로 이렇게 수술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크게 열어서 수술을 하던 거랑 이제 다르게 어떤 덜 침습적이다라고 해서 이제 미니멀 인베이시브 서저리라고 합니다. 이렇게 수술이 발전을 하면서 환자들은 되게 이득을 많이 가졌거든요. 왜냐하면 절개 창도 적고 그러다 보니까 덜 아프고 빨리 회복하고 집에 빨리 가고. 그래서 그런 임상적 이득도 있었는데 제가 조금 더 주목했던 거는 이제 수술을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수술하는 과정을 전부 다 우리가 비디오로 녹화를 할 수 있게 됐다는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수술을 한번 지나가면은 수술이라는 행위는 다 휘발되고 저희가 남길 수 있는 기록은 수술한 사람이 적는 이제 수술 기록이라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수술한 사람이 글로써 기록을 옮기는 거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정보의 손실도 있고 또 내가 수술을 했기 때문에 내가 잘못한 거는 이렇게 감추고 싶은 그런 바이어스가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측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드디어 이런 최소 침습 수술, 그러니까 수술 내시경이 발전을 하면서 그리고 이게 다 디지털화된 정보로 저장이 되게 되면서 이 수술이라는 행위도 이제 측정 가능한 형태로 저장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데에 큰 그런 패러다임 시프트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수술 필드를 이렇게 시각적 정보로 보지만 컴퓨터는 이렇게 숫자로 된 행렬로 이해를 하고 그리고 이게 각각의 이미지는 결국에는 이제 수술이라는 게 이제 뭐 짧으면은 뭐 한 2-30분, 길면은 뭐 10시간도 하는데 결국에는 이 행렬들의 시계열적 특성을 가진 데이터로 바뀌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그 비정형 데이터를 다루는 데이터 사이언스 방법론들과 이제 접목이 되면서 수술과 관련된 거의 모든 데이터를 모아서 데이터 사이언스 방법론을 적용하고 그래서 환자들한테 더 나은 치료를 제공하자라는 개념에서 이게 서지컬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학문의 분야가 정립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서지컬 데이터 사이언스의 이제 좀 과정 그 예시들을 조금 보여드리면서 이제 두 번째 장을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런 분야에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이 제일 먼저 조금 관심 있었던 거는 누구는 왜 수술을 잘하고 누구는 왜 수술을 못할까? 라고 뭔가 차이를 알기 위해서는 일단 수술이라는 행위를 정량화해서 그걸 좀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술이라는 과정을 이제 시계열적으로 이렇게 놔뒀을 때 큼직큼직하게 이제 거시적으로 단계를 이렇게 나누면은 스텝이라고 저희가 정의를 전문가들이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분이 되는 하나의 스텝 안에서는 여러 개의 태스크로 구성이 되고 그 또 각각의 태스크는 가장 미시적인 그 순간순간의 행동, 액션이라고 이제 구분을 하도록 용어를 이렇게 통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은 사실 딥러닝이 이렇게 보편화되기 전부터 한 2002년 그 문헌을 이제 조사를 해보면은 한 2000년도 초반부터 이런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그 서지컬 프로세스 모델링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분야가 정립이 됐었고 이런 주로 했던 것들이 수술을 페이즈, 스텝, 액티비티, 모션 이렇게 어떤 계층적으로 수술을 단계를 구분하고 그리고 이제 그걸 정량화해서 보여주는 이런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때 딥러닝 이전에는 어떻게 수술을 정량화했을까 생각해 보면은
이때는 로우 이미지 그 자체를 인풋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먼저 하는 피처 엔지니어링을 하는 과정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시로는 저희가 수술을 할 때 특정 도구를 넣어서 이제 수술을 하기 때문에 전체 이제 수술 과정 동안에 특정 도구가 지금 출연하느냐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도구의 목록을 이렇게 정하고 이 시간 중에서 특정 도구가 출연했다 아니다라고 하는 바이너리의 시그널로 데이터를 줘서 이런 시그널들만 잘 조합을 해도 수술의 14단계 중에 어느 단계에 해당되는지를 예측할 수 있는 식으로 그 딥러닝 이전 시대에는 수술을 정량화하려고 했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뭐 저희가 잘 알다시피 이미지넷 챌린지에서 그 알렉스 넷이 엄청나게 큰 성공을 이루고 나서 이후에 거의 뭐 컴퓨터 비전 연구는 다 딥러닝으로 이제 바뀌었죠. 이제 그러면서 이런 CNN 구조로 그 이미지를 처리하는 연구가 이제 수술에도 이제 접목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했던 그 연구가 이제 엔도넷이라고 하는 연구인데요. 그 수술의 단계를 담낭 절제술이라고 하는 수술의 단계를 7개로 구분을 하는데 그 거기서 이제 CNN과 HMM을 활용을 해서 수술 단계를 이제 구분을 예측하는 연구를 처음 이제 시작을 했었고, 이 이후에 그래서 이제 그 연구 결과를 보면은 이제 수술이 이제 진행이 됨에 따라서 지금 어느 단계에 수술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를 컴퓨터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예측할 수 있는 이런 결과를 선보였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시계열적 데이터를 다루는 다른 네트워크들을 이제 그 뒷단에 이제 달면서 점점 그 성능이 개선되는 것을 보였고, 또 가장 최근에는 이제 트랜스포머 기반의 모델로 이렇게 수술 단계를 예측하는 것까지 이제 수행을 하면서 지금 정확도가 굉장히 높이 올라와서 지금 이런 수술 영상을 이용한 컴퓨터 비전 하는 사람들에서는 이렇게 수술 큼직큼직한 거시적 단계 구분에서는 거의 이제 방법론적으로는 좀 많이 완성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시적인 단계 말고 조금 더 이렇게 미시적인 그 지금 딱 뭘 하고 있느냐라는 대로 연구자들의 관심이 이제 이동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거시적인 건 다 이제 해결을 했으니까. 그래서 지금 딱 여기 미시적인 지금 누가 뭘 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주어져 있는 수술 이미지는 딱 요 하나입니다. 하나면은 여기를 보면은 여기에 출연하는 그런 객체는 수술 도구가 있고, 그리고 그 서전이 도구로 뭔가 매니플레이션하는 티슈, 뭐 해부학적인 구조, 이걸 타겟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딱 보여지는 거는 요거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럼 툴은 뭐 툴의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가 많을 거고, 또 타겟은 그 아나토미컬 스트럭처가 되게 많을 건데, 어쨌든 보여지는 그 클래스들의 그런 집합은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거를 통해서 얘네가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액션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서전의 의도거든요. 그래서 요 세 개로 주어져 있는 수술 이미지를 설명할 수 있을 거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요 세 개의 구성 요소로 수술을 설명을 한다고 하면은 어떤 3차원의 벡터 스페이스가 있고, 매 순간순간마다 여기 3차원 벡터 스페이스에 점이 하나 찍힐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의 수술이 끝나게 되면은 이 트라젝토리를 그릴 수가 있게 되고, 그래서 수술이라는 거를 이렇게 예전에는 그냥 단순히 우리가 보고 지나치는 거였다고 하면은 이렇게 정량적으로 이제 표현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사실 이 개념도 아주 옛날로 들어가 보면은 이미 2006년도에 이런 개념을 이제 제안을 했었는데, 당시에는 이거를 잘 설명할 수 있는 이제 방법이 없었을 뿐이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딥러닝이 도입이 되고, 처음으로 이제 그런 딥러닝의 방법론을 앞선 이렇게 세 개를 이제 액션 트리플렛이라고 부릅니다. 이 세 개의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딥러닝의 방법론을 가지고 이제 액션 트리플렛 예측을 하는 첫 모델을 2020년에 이제 미카이에서 보고가 됐고, 같은 팀이 이제 이후에 모델을 이제 어텐션 메커니즘을 적용을 하면서 성능을 더 끌어올렸고, 보시면은 지금 여기 그래스퍼가 어떤 구조물에 대해서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지 이렇게 실시간으로 예측하는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론도 조금 이제 방법론적으로 조금 더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되면서
지금 소타라고 하는 모델들의 성능은 한 0.4, 그러니까 MAP로 이 정도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수술 영상을 이용해서 이렇게 계층적으로 정량화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려고 하는 팀이고, 그러면서 저희는 요 지금 주어져 있는 수술 장면 이거를 잘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자라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일단은 주어져 있는 수술 장면에서 보이는 거는 어떤 수술 도구 그리고 그런 해부학적인 구조물밖에 없지만 이런 도메인 논리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장면을 보면은 지금 이건 뭘 하고 있어라고 하는 우리가 유추를 하거든요. 결국에는 보여지지 않지만 어떤 로 레벨의 리즈닝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주어져 있는 장면에 대해서 이 세 개의 요소를 잘 이해를 한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요 순간순간의 액션들이 쌓이면은 어떤 태스크를 하는 건지 또 하이 레벨의 리즈닝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또 각각의 태스크가 쌓이면은 어떤 수술의 단계인지도 예측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이 예측들이 다 쌓이면은 전체 수술 하나를 어떤 수술을 했다라고 이제 맞출 수 있을 거다라는 이제 가설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은 일단은 주어져 있는 이 수술 장면을 잘 이해하는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하려고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이전 연구들에서 어디서 이제 가장 무엇 때문에 성능이 가장 낮았는지를 이제 분석을 하게 됐는데요. 보면은 여기가 이제 인스트루먼트, 벌브, 타겟 이렇게 보시면은 인스트루먼트는 거의 예전 가장 초기 모델도 되게 디텍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보면 당연하거든요. 자연 이미지에서 이렇게 생체 안에 어떤 인위적인 도구가 들어오면은 이렇게 컨트라스트나 대비가 되게 잘 일어나기 때문에 어쨌든 탐지는 하기가 쉬울 거고, 그리고 또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벌브가 결국 액션인데 도구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서전이 제가 수술을 할 때 제가 뭘 자르고 싶다라고 하는 컷이라는 액션을 하려면은 제가 당연히 가위를 고르겠죠. 그러니까 툴을 가지고 오면은 그 툴은 걔가 가질 수 있는 그런 액션이 되게 이제 바운더리가 정해지게 됩니다. 제가 석션을 들고 나왔다. 그럼 석션으로 자를 수는 없거든요. 석션으로는 뭔가 이렇게 플루이드를 이제 석션하는 행위를 할 수밖에 없고, 이제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타겟과 벌브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아닌데, 결국에는 다 성능이 이 타겟을 잘 예측하는 데서 이제 그 버틀렉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타겟이 왜 어려우냐면은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 보이는 이렇게 관처럼 생긴 구조물 있죠. 이제 이거를 이제 시스틱 아터리라 그러고, 여기 있는 구조물을 시스틱 덕트라고 하는데, 요 사이에 있는 여기 시꺼먼 얘는 이제 시스틱 플레이트라고 부르고, 여기 있는 이 부분도 시스틱 플레이트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수술할 때 뭔가 아주 섬세하게 이렇게 조작을 하는데 그 조작을 하는 부위가 주변과 크게 이제 구분이 되지 않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이전 연구들에서 이제 타겟을 구분하기가 제일 힘들다라는 거를 착안을 해서, 그러면 우리는 이 타겟을 잘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만들어 보자라고 이렇게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커리큘럼 베이스로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통해서 이제 모델을 학습시키는 방법을 이제 선택을 했고, 사실 이전에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실험들을 사실 많이 해봤겠죠. 이제 했는데 이제 이게 결과가 가장 좋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타겟에 대해서 가장 이렇게 구분하는 것을 어려워하니까 타겟에 어느 앵커를 하나 두고, 이 같은 클래스의 타겟을 가지고 있는 것을 포지티브 페어로 두고, 다른 타겟의 클래스를 가지고 있는 이미지에 대해서 네거티브 페어를 줘서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인스트루먼트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마지막에 이제 벌브에서 대해서 이제 학습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모델을 이제 학습을 시켜봤더니 그 이전의 모델들보다 그 타겟을 예측하는데 조금 성능의 개선이 있었고, 이제 그러다 보니 그 전체적인 액션 트리플렛을 다 맞추는 거에도 더 나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TERL이라고 하는 이 모델은 이제 그 전에 소타 모델이었는데, 이게 Tail Enhanced Representation Learning이라는 방법을, 그러니까 이 데이터 자체가 되게 롱테일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수술할 때 주로 많이 쓰는 도구나 이런 행위들이 그 메이저 클래스를 이루고 있고, 아주 적은 클래스의 그런 행위들이 있는데, 그런 행위 그 마이너 클래스에 대해서 특별히 학습을 시켰던 모델보다도 저희가 이렇게 학습시킨 모델이
이게 마이너 클래스에 대해서 더 좋은 성능을 보이더라라는 것도 이제 입증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아까 그 하나의 장면을 잘 이해를 하면은 그것보다 더 거시적인 레벨의 뭐 태스크라든지 스텝도 잘 예측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가설을 세웠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검증을 하기 위해서 일단은 저희가 그 커리큘럼 베이스로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한 모델로 이제 피처 익스트랙션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피처를 가지고 수술의 어떤 단계인지를 맞추는 태스크도 이제 진행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태스크를 할 때 이전까지 연구들은 전부 다 이제 벤치마크 데이터셋으로 했었기 때문에 저희가 만든 이런 가설, 저희가 그 고안한 이런 학습 방법이 과연 범용성을 가지고 있는지도 이제 검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병원에서 진행했던 간 자르는 수술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인하우스 데이터셋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48개의 간절제술 영상에서 90초마다 5초씩 이렇게 프레임을 뽑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뽑아 보니까 1912개의 비디오 클립을 추출했었고, 그거에 대해서 수술 단계를 5개로 나누고 그 하위로 18개의 태스크로 구분을 하고, 그리고 각각의 태스크들은 총 195개의 그런 액션 트리플렛으로 이제 설명할 수 있다라는 이 데이터셋을 만들었는데, 이 데이터셋을 만드는데 한 1년 넘게 걸렸습니다. 진짜 이제 전문가들이 다 진짜 인형에 눈 붙이듯이 이제 열심히 이렇게 만들었었고, 그래서 그 퍼블릭 데이터셋과 그리고 인하우스 데이터셋에 대해서 앞선 가설을 이제 검증을 해봤고, 그래서 여기 콜렉 T45라고 하는 게 이제 벤치마크 데이터셋인데요. 이게 벤치마크 데이터셋에서 저희가 그 액션 트리플렛을 예측하는 데에서도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고, 그리고 그 인하우스 데이터셋에서도 똑같이 이 방법론이 잘 재현이 돼서 그 전에 이제 소타 모델이라고 하는 모델보다 저희 모델이 조금 더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이제 확인을 했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동시에 이렇게 한 수술 장면만 잘 배워도 이게 그거보다 더 상위의 개념인 태스크나 스텝을 잘 예측하는지에 대해서도 그렇다라는 거를 이제 실험적으로 이제 검증을 했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또 동시에 생각을 해보면은 수술 장면을 설명을 한다는 거에서 꼭 그 수술 장면을 설명하는 요소가 3개일 필요는 없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어떤 도구가 무엇보다 뭐 왼쪽에 있다, 오른쪽에 있다, 아니면 위에 있다, 아래에 있다, 아니면은 이 도구를 특정 도구는 서전이 왼손에 들고 있고 특정 도구는 오른손에 들고 있고, 아니면 뭐 어디에는 뭐 염증이 있고 염증이 없고 와 같이 이게 그 더 많은 정보를 사실 부여해 줄 수 있는데, 이제 그 부여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싱그래프라는 방법이 있어서 수술 장면을 싱그래프를 이용해서 우리가 설명을 해보자라는 또 가설을 세웠고, 싱그래프를 이용을 해서 그 트리플렛 리코그니션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 태스크도 이제 잘 할 수가 있고, 또 이 CVS라고 하는 그 Critical View of Safety라고 하는 임상 의사들이 생각하는 뭔가를 이제 만족해야 되는 구조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씬 그래프로 이게 CVS를 잘 예측할 수 있느냐, 설명할 수 있느냐라는 가설에서도 어떤 좋은 성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 뭐 다른 방법으로는 이제 수술 장면에 대해서 이제 비전 랭귀지 모델을 활용해서 VQA를 할 수 있는 것들도 확인을 했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지금은 저희가 제한된 비디오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한된 태스크로 이제 적용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좀 범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수술 영상에 특화된 아주 좋은 뭔가 비전 인코더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저희만의 그런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기로 했었고, 그래서 저희가 오픈 데이터셋으로 모을 수 있는 거의 모든 수술 영상을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있는 수술 영상들도 되게 많이 모았고, 그리고 인하우스에 있는 수술 영상들도 포함을 해가지고 그렇게 영상들을 다 모아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결국에 배 안에서 일어나는 수술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데이터를 다 모아서 다양한 그 셀프 슈퍼바이스드 러닝 메소드를 통해서 프리트레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수술 도메인에서 저희가 정의하고 있는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적용을 해봤고, 결과는 뭐 지금 소타라고 하는 모델들보다 다 더 좋은 성능을 얻어서 지금 결과를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의 그 수술을 정량화하는 연구도 이제 좀 하고 있고요. 이제 또 동시에 어떻게 하면은 이제 수술하는 사람이 조금 더 수술을 잘 할 수 있을까? 이제 수술을 내비게이션하는 연구들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비디오를 보시면은 여기 왼쪽에 있는 비디오에서 보시면은 초록색으로 표시된 구역에서만 그러니까 뭔가 이 칼질을 하라라는 이제 신호를 주는 거고, 빨간색으로 가면은 이제 사고 치니까 가지 말라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되게 쉽죠. 그러니까 수술 되게 잘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오른쪽에서 보면은 이렇게 하얀색으로 세그멘테이션 마스크가 보이고 있는데 그 직장 수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 수술을 하는 건데 이제 저 면을 따라서 잘 수술을 하면은 암 수술을 잘 할 수 있다라고 그 서전한테 이렇게 비주얼 큐를 계속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가 되게 재밌더라고요, 처음에.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간암 수술에 이거를 좀 적용을 해볼 수 있을까 해서 좀 다양하게 적용을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뭐 간을 자를 때 뭐 오른쪽 간, 왼쪽 간이다라고 저희가 이제 해부학적으로 구분을 하는데, 그 오른쪽 왼쪽을 사실 밖에서 보면은 잘 모르거든요. 그럴 때 이제 저희가 뭔가 랜드마크를 찾는다고 하는데, 그 랜드마크가 되는 구조물이 이제 뭐 총담관이라고 하는 구조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총담관이 간으로 들어가는 요 지점을 잘 찍으면은 이게 이제 왼쪽 오른쪽을 구분을 잘 한다라고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제 점 찍는 점을 이제 컴퓨터가 이제 너가 좀 잘 찍어봐라 해서 이렇게 학습을 시켜봤던 모델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저희가 뭐 간 수술할 때 이제 담도라고 하는 뭐 관처럼 생긴 그런 구조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조물을 잘 자르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이제 이게 되게 오타쿠 같은 건데 저희 같은 사람은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 수술할 때.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잘 자른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여기 RHD, CHD라고 있는데 이 사이를 잘 자르는 게 아주 중요해서, 저희 수술하는 사람들이 엄청 성격도 급하고 막 그 귀찮은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술 중에 막 이렇게 엑스레이도 찍고 초음파도 보고, 요즘에는 그 환자 몸에 그 ICG라고 하는 형광 물질이 있는데 그걸 넣고 적외선 카메라로 보면서 요 지점을 잘 자르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도 뭐 컴퓨터 비전으로 좀 풀어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그라운드 트루스를 만드는 작업을 하고 이렇게 모델을 학습시켜 봤더니 이렇게 저희가 그 적외선 카메라로 봤을 때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담도를 잘 보여주는 이런 실험도 이제 해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모델은 저희가 간을 자르려고 하면은 간을 반드시 몸에 있는 다른 구조물들하고 분리를 시켜줘야 되거든요. 간이 이제 여기 우상복부, 오른쪽 위쪽 이제 배에 있고 횡격막에 바로 붙어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직립을 해서 살아가는 동물이기 때문에 간이 어딘가에 안 붙어 있으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진화적으로 어디에 다 이렇게 막 풀처럼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뜯어주는 과정이 간 수술을 하려면 반드시 이제 필요해서 가장 그러니까 뭐 시작이 되는 지점인데, 이 과정에서 잘못하면은 이제 피가 뭐 엄청나게 많이 나게 됩니다. 이게 간이 심장 바로 아래에 있는 장기이기 때문에 여기 피가 한번 나면은 아주 쏟아져서 되게 진짜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로 이제 피가 많이 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박리해도 되는 면을 이렇게 초록색으로 학습을 시키고, 이렇게 혈관이 있는 부분을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서 이제 좀 학습을 시켜봤었고, 그래서 이렇게 초록색이 있는 대로 이제 절제하면은 이제 안전하게 절제를 할 수 있고, 여기 뒤에는 이제 혈관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파란색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을 이제 위쪽에서 이렇게 박리를 할 수 있고, 조금 여기 우리 옆구리 있는 쪽으로 와서도 박리할 때 주변에 있는 혈관과 안전하게 박리할 수 있는 면을 이렇게 안내해주고 있고, 네, 여기 이제 보이는 큰 혈관이 우리 몸에서 제일 큰 혈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혈관들을 이제 조심해서, 그러니까 아직 경험이 많지 않은 사람도 잘 좀 안전하게 수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해주는 이런 모델을 뭐 만들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그멘테이션 베이스로 이제 수술 중에 내비게이션을 해줄 수도 있고요. 이제 또 다른 방법은 저희가 이제 수술하기 전에 뭐 공부를 그래도 꽤 많이 하고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 뭐 사람 눈은 다 두 개 있고 눈 밑에 코 있고 그 밑에 입이 있는 것처럼 간의 구조도 사람마다 다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그 사람들의 간이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일단 해부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고, 또 그 사람 수술을 하는 그 사람의 아주 특이적인 해부학적 특징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수술하기 전에 그런 것들을 다 이제 공부를 하고 들어갑니다. 이제 그러고 또 이렇게 3D 모델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막 생각을 하고 들어가거든요. 수술하러. 그러면은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간암을 자르겠다 그러면은 뭐 수술실에 들어가면 여기 잘 보이겠지, 안에 있는 혈관도 잘 보이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제 실제 이제 수술실에 들어가서 간이라는 장기를 한번 보면은 그냥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어디에 간이 어디에 종양이 있고 어디에 혈관이 있는지 이제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찾아가면서 수술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술이 조금 어렵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간 수술하는 사람들의 이 원하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수술 전에 그 CT나 MRI를 통해 가지고 그 간 3D 모델을 만들고 그거에 대한 포인트 클라우드를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 아까 봤던 그런 수술 장면에다가 이렇게 레지스트레이션 시켜가지고 보고 싶은 거죠. 그러면은 혈관이 여기 있고 뭐 종양이 어디 있고 하니까 내가 조금 더 쉽게 수술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게 되게 어렵습니다. 되게 어려운데 이런 거를 이제 어떤 프루프 오브 컨셉으로 보여줬던 예시인데요. 이 친구는 일본에 있는 저랑 비슷하게 간암 수술하는 의사인데, 이제 본인이 답답해서 이제 자기가 이제 만든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간 수술 영상에서 이렇게 엣지 디텍션으로 하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간 모델로 이제 둘을 이제 정합시키는 거를 하는 건데, 보시면은 결국에는 되게 멀리서 찍었을 때 그 서로 공통되는 엣지를 교집합으로 해서 이렇게 맞추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 수술할 때 그렇게 꼭 멀리서만 보는 게 아니라 가까이도 가고 멀리도 가고, 그리고 또 수술하면은 간이 이제 또 쪼개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럴 때는 랜드마크가 되는 포인트들을 잃어버리게 돼서, 그래서 이제 이 3D, 2D 레지스트레이션은 아직 좀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저도 이런 거를 이제 해보려고 이제 했고, 이건 제가 이제 그 비전 프로 글래스를 끼고 이제 수술을 할 때 제가 저의 비전 프로에 이제 나왔던 이제 화면을 캡처한 거고요. 여기 보시는 장면이 이제 수술하고 있는 장면을 이렇게 한쪽에 띄워두고, 또 한쪽에는 저희가 만들어 놓은 그 간에 대한 3D 모델을 이렇게 한쪽에 이제 띄워두고 이렇게 수술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은 여기서 수술 화면이 그냥 2D거든요. 2D로 보여지고, 이미 이 지금 비전 프로 디바이스는 아주 좋은데 저희가 쓰고 있는 여기 디스플레이 하는 방법이 너무 이렇게 후진 거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 디바이스를 충분히 성능을 활용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그러냐면은, 저희가 이제 수술할 때 이런 내시경을 환자의 배꼽 안에 넣는데요. 여기 보면 끝에 보면은 이렇게 카메라가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레오 카메라를 가지고 이제 수술을 하고 있고, 지금은 이거를 저희가 수술실에 보는 방법이 이렇게 모니터가 있고, 모니터를 보시면은 이렇게 뭔가 겹쳐져 있죠. 그래서 여기 스테레오 카메라에서 나오는 이제 시그널을 이제 왼쪽 눈, 오른쪽 눈 이렇게 겹쳐서 모니터에 디스플레이하고, 여기 서전은 이렇게 그 편광 카메라를 끼고 편광 안경을 끼고 이렇게 모니터를 보면 이제 뎁스를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수술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스테레오 카메라에서 나오는 시그널을 이제 그대로 이제 비전 프로로 빼서 왼쪽 눈, 오른쪽 눈으로 이제 쏴주면은 저희가 이제 수술할 때도 비전 프로에서도 이제 이머시브하게 볼 수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미래에는 지금은 다 개개인 그냥 수술실에 모니터가 되게 많습니다. 한 4-5개 이렇게 있는데요. 그냥 모니터를 보면서 수술을 하고 있는데, 이제 미래에는 그런 뭐 모니터를 보면서 수술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비전 프로를 끼고 있으면은 한쪽에서는 이렇게 그 서지컬 필드가 이렇게 3D로 이렇게 보이고, 한쪽에서는 앞서 이제 보여드렸던 것 같이 이렇게 내비게이션 해주는 모델이 있고, 한쪽에서는 나의 지금 내가 뭐 수술을 잘 하고 있는지, 올바른 경로로 가고 있는지 나의 그 워크플로우를 이렇게 분석해주는 모델이 하나 있고,
또 한쪽에는 이제 3D 모델 그리고 레지스트레이션 되는 모델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수술에 아직 경험이 많지 않은 사람이라도 기존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조금 더 안전하게 수술을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기술을 구현을 하는데 이제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해서 제가 오늘 포항까지 이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앞으로는 이게 수술실이 어떻게 이제 발전할 거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좀 마무리를 지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이제 말씀드렸던 수술이 가지고 있는 내재적인 한계, 그건 이제 누가 수술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였죠. 그리고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이런 다양한 테크놀로지를 통해 가지고 아마도 앞으로는 아직 서지컬 스킬이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이런 기술의 도움을 받으면은 더 엑스퍼트처럼 이제 수술을 할 수 있을 거다. 결국에 그렇게 되면은 이득을 보는 사람은 환자들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기술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지금 한번 생각해 보면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수술을 하느냐에 따라서 수술의 결과가 달라진다. 그러니까 사실 환자들이 아프면은 수술 잘하는 사람, 명의를 찾아가는 게 되게 당연하고 아주 합리적인 의사결정인 거예요, 그 사람들. 이제 그렇다고 할 때 수술이라는 다시 치료로 한번 돌아와 보면은 수술은 어떤 게 있냐면은 한 명의 서전은 그 정해진 시간에 한 사람밖에 수술을 못 합니다. 근데 이거를 그 약이랑 반대로 생각해 보면 약은 그냥 공장에서 이렇게 찍어내잖아요. 그러니까 뭐 무한하지는 않겠지만 그 수술과 비교를 하면은 거의 무한하게 공간과 시간적 제약 없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그 오퍼레이터 디펜던시 말고 그거보다 더 상위의 개념으로서 수술이 가지고 있는 내재적인 한계가 공간적, 시간적 제약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있는데요. 이 공간적 제약을 요즘에 이제 좀 극복을 하고 있습니다. 원격 수술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런 원격 수술이 처음 세상에 데모를 했던 거는 이미 2001년에 이런 실험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뉴욕에 있는 의사가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있는 환자의 담낭 절제를 하는 수술을 했었고요. 이때 당시에 그 통신의 레이턴시가 한 0.15초 정도로 확인이 됐었고, 이런 그러니까 리모트 서저리가 이때 한번 2001년에 한번 이렇게 되게 센세이션하게 세상에 나오고 나서 꽤 잠잠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다시 그 리모트 서저리를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작년에 로마의 서전이 이제 베이징에 있는 환자를 수술을 했었고요. 그리고 여기 스트라스부르에서 항저우에 있는 환자한테도 수술을 했고, 그리고 스트라스부르에서 여기 쿠웨이트에 있는 환자한테도 수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술을 할 때 작년 그리고 올해 지난달에 있었던 수술들은 그 화면의 끊김은 거의 다 없었다고 하고요. 대신에 레이턴시가 이제 맥시멈으로 있을 때 한 0.1초 정도 있었다. 그래서 거의 실제 환자가 옆에 있는 것처럼 이제 수술을 하는 것과 같은 그런 결과를 보여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기술이 이제 발전을 하면은 결국에는 그런 공간적 제약은 이제 해결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되는 게, 그러니까 한 사람은 한 명밖에 수술을 못 한다는 게 그 수술의 가장 큰 제한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술하려면 많이 기다려야 되죠. 근데 이거를 제가 수술하는 거를 똑같이 뭔가 로봇에 심을 수가 있다. 그러면은 수술도 이제 시간적 제약 없이 이 로봇만 있으면은 한 번에 여러 환자들한테 다 이제 수술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자율 수술인데요. 이 자율 수술에서도 되게 큰 발전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사이언스 로보틱스에 게재됐던 연구 결과인데요. 이거는 그 담낭 절제술이라고 하는 수술이 있는데 그 수술 과정 중에서 아주 일부를 완전히 풀리 오토메이션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는 이 수술하고 있는 게 그냥 인공지능이 그냥 수술하고 있는 겁니다. 전혀 그 어떤 인간의 개입 없이.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방법이 조금 더 이제 고도화되면은 이렇게 자율 수술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자율 수술이 되면은 결국에는 수술이 가지고 있는 그런 내재적인 한계인 공간적, 시간적 제약마저 이렇게 풀 수 있는 거죠.
그럼 이런 게 이제 어떻게 가능해지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제가 제일 처음 이제 도입할 때 수술이 뭔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수술이라는 게 결국에는 주어져 있는 장면에 대해서 잘 인지를 하고 그 다음에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서 이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조금 더 공학적으로 풀어보면은 뭐 강화학습에서 쓰는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지금 current state가 있고 그 current state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폴리시에 따라서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그냥 액션으로 옮기는 거죠. 그래서 그럼 액션에 의해서 지금 current 그 스테이트가 다시 바뀔 거고 그 스테이트에 대해서 다시 내가 어떤 폴리시를 세우고 액션을 세우고 하는 이 이터레이션 하는 이제 룹을 잘 만들면은 자율 수술이 가능할 수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고 앞서 보여드렸던 그 자율 수술하는 모델 또한 비전, 랭귀지, 액션 모델을 통해 가지고 이 자율 수술을 가능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어져 있는 서지컬 필드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는 그런 비전 파운데이션 모델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뭐 저와 저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만들고 있는 그 수술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수술할 때 설명을 하면서 수술을 하고 있거든요. 아니면 수술이 끝나고 나면은 수술 비디오를 복기를 하면서 그냥 녹음을 합니다. 아, 내가 저 때 왜 저렇게 했고 그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를 계속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서지컬 컨텍스트를 잘 이해하는 랭귀지 모델 그리고 또 이제 그런 로봇의 액션을 저희가 그 시연을 계속 해주는 거죠. 그래서 뭐 이미테이션 러닝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이 다 종합이 되면은 아마도 뭐 가까운 미래에는 뭐 로봇이 직접 수술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로봇이 내가 수술을 할 때 같이 도와줄 수도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럼 기술이 어떻게 이렇게 수술을 발전시킬 수 있느냐? 그래서 이런 오퍼레이터 디펜던시, 누가 수술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문제점 이런 것들을 기술을 통해서도 극복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런 공간적, 시간적 문제 또한 로보틱스 그리고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제 극복을 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수술실에서는 여러분들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같이 뭐 앞서 보여드렸던 이거 되게 많은 연구들은 뭐 당연히 저 혼자 한 거는 아니고요. 그 같이 일하는 이제 임상 의사들이 있고 이제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그런 클리니컬 사이드에서 그러니까 배드 사이드에서 나오는 그런 언맷 니드가 있고 이런 언맷 니드를 이렇게 이제 공학하시는 분들과 함께 같이 해결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계시는 이제 정규환 박사님이 여기 포스텍 산업공학과 출신이기도 하시고 그래서 저희는 아주 이런 좋은 팀을 꾸려가지고 연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한번 종합해보면은 수술이라는 행위가 과거에는 그저 하고 나면 휘발되는 정보였다고 하면은 이제는 측정 가능한 형태의 데이터로 변했고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 방법론을 통해서 분석이 가능해졌고 그러니까 컴퓨터가 수술을 조금 더 잘할 수 있게 사람들을 디시전 서포트를 해줄 수 있을 거다.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는 로보틱스도 이제 수술실로 들어올 거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전부 다가 결국에는 환자한테 어떤 이득을 가져다 주기 위한 그런 기술과 인류애와 이런 것이 다 통합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인사이트 나눠주신 오남기 교수님께 한 번 더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질문을 좀 받으려고 하는데요. 네네. 여기 계신 분들이 거의 다 저 수준으로 전혀 의학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다 보니 일단 먼저 제가 현 상황에 대해서 현 상황을 잘 알아야 저희들도 그 다음 질문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현 상황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거 먼저 하나만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처음에 그 이제 수술의 단계 여러 단계가 있고 그걸 몇천 개의 비디오 클립으로 해서 지금 현재 수술의 어느 단계인지를 인식하는 그런 파운데이션 모델을 현재 개발하고 계신 중으로 알고 있고요. 그걸 통해서 나중에 그 장기 위에다가 아규멘티드로 칠하는 것까지가 그 이후에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 보여주신 것에는 이미 그렇게 장기 위에 색상이 칠해지는 것까지 나와 있어서 그 수술의 단계와 상관없이
그렇게 색칠을 해서 그렇게 가이딩을 하는 게 가능한 건지 지금 이제 그 둘 간의 관계가 어느 정도 단계인지가 먼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두 개의 그런 그러니까 모델을 개발하는 게 조금 달라서, 그러니까 다운스트림 태스크가 달라서 일단은 좋은 파운데이션 모델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은 걔가 그 서로 다른 태스크를 다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그러니까 수술 이미지에 대해서 충분히 잘 이해를 한 모델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은 그거를 가지고 수술 단계 구분도 잘할 수 있고 또 그 위에 이제 색칠하는 것도 잘할 수가 있어서 예. 이미 그러면은 색칠하는 것까지가 어느 정도 구현이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의료 현장에서도 사용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아직 수술실에서 라이브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근데 하지만 이제 실험적으로는 저희가 계속 돌리고 있고 한 몇 번 수술실에 가지고 가서 이 모델을 적용을 하고 이제 수술을 해본 적은 한 두세 번 정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이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제가 마이크를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저는 우선통신을 전공하는 대학원생인데요. 그 첫 번째 그 주제에서 그 화면을 보고 디텍션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래서 트리플렛으로 세 가지를 일종의 클래스라고 생각하셨는데 저는 그 중에서 수술 도구를 굳이 넣는 이유가 좀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왜냐하면은 수술을 하고 있다면은 그 수술 도구를 일종의 의사가 디텍션 할 수 있고 아니면은 그걸 로봇이 한다 해도 서로 싱크를 맞추는 과정을 거친다면은 수술 도구 자체는 사실상 100% 디텍션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일단 만약에 로봇으로 수술을 하면은 그 로봇 수술은 그 말씀하신 대로 그 로봇에 도킹을 할 때 이미 레이블이 달려오고 있을 건데 지금 로봇으로 수술하는 경우는 한 전체적으로 비율이 한 10%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사람이 다 이렇게 도구를 집어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 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좀 자동화해서 뺄 수 있다는 의미로 제가 이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RFID 같은 걸 달아가지고 그게 뭐 수술 이렇게 사람 뱃속에 들어가면 자동으로 인식이 되는 식으로도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한점은 뭐냐면은 그 수술 기구가 다 이제 멸균된 상태로 이제 보관이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트래커들도 다 일회용을 사용을 해야 되고 또 그러니까 이거 되게 아주 그 뭐 사소한 건데요. 그 의사들이 뭐 수술 중에 뭐 내가 하는 행위가 바뀌는 걸 극도로 싫어합니다. 그리고 수술실에 같이 일하는 모든 사람들도.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은 이미 녹화된 영상에서 어떻게 저거를 추출할 거냐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제 이 태스크를 풀었기 때문에 일단은 도구를 디텍트하는 게 필요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연 잘 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대학원생인데 저는 의공학 연구를 하고 있어서요. 이제 비침습적 그 의료기기 개발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침습적인 의료기기를 개발한다거나 뭐 연구를 하면은 이제 그 과정에서 오는 어려움이 되게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IRB를 받기에도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침습적인 연구를 진행하시면서 좀 겪으셨던 어려움이 있으실지 좀 특별하게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실지 좀 듣고 싶습니다. 일단은 되게 핵심적인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리얼 월드에서 리서치를 할 때 나오는 문제거든요. 일단은 그러니까 일단 저희 병원에서는 이런 수술 비디오를 이용해가지고 연구를 했던 사례가 그 전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수술 비디오를 이용해서 연구를 하는 사람이 그 세브란스 병원에 계신 좀 시니어 교수님 한 분 계시고 서울대병원에 한 분 계시고 그리고 저 이렇게인데요. 그러니까 저는 좀 젊고 이러니까 되게 공격적으로 하거든요. 막 뭐 누가 못하게 해도 일단 약간 무대뽀로 하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이제 부딪히는 게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수술 비디오라는 게 의료 데이터냐라고 이제 법적인 그런 테두리에서 질문을 하잖아요. 그럼 이건 아직 의료 데이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의료 데이터라고 하는 거 그 정의를 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보건의료 데이터 규제안이 2024년 1월에 나온 게 있는데 거기에는 아직 수술 데이터에 대한 언급이 일절 없습니다. 그 비정형 데이터 안에서.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수술 비디오는 그 병원 전산망에 올라가지가 않습니다. 그냥 이거는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그냥 그 내시경을 배 안에 넣어서 그냥 그거를 모니터에 그냥 띄우는 게 전부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냥 관심이 있어서 이거를 저장할 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병원 전산망에 안 올라가고 그냥 그 수술실에 있는 그 컴퓨터에 그냥 파일로 그냥 떨어지게 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근데 이게 또 의료 데이터다라고 법으로 명시를 하게 되면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은 환자가 그걸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병원에서 진료를 봤을 때 차트, 그리고 내가 찍은 뭐 CT, MRI, 뭐 엑스레이, 내 혈액 검사 결과 이거 환자가 달라고 하면 다 주거든요. 그러니까 아직은 이게 되게 약간 좀 애매한 그런 구석이 있는 거다 보니까 그런 IRB 그리고 뭐 그 요즘에는 그 데이터 리뷰 보드라는 것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자체를 더 이렇게 깐깐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한 번도 다뤄본 적이 없었던 데이터이기 때문에 저한테 항상 물어보는 게 이거 수술 영상 녹화되는 거 환자한테 동의 받으셨어요? 라고 항상 제일 먼저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뭐 아주 문제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해결하는 게 또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게 저희 병원에서 이제 이 수술 영상을 그러면은 망에 올리고 되게 시스테마틱하게 아카이브 하는 거를 좀 구축을 하려고 했는데 그 병원 보안팀에서 요구하는 수준이 이거는 만약 이걸 너네가 만든다고 하면은 이 수술 영상만을 따로 관리하는 그 망을 병원에 설치를 하라는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 사실 그냥 개인 연구자한테는 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이제 그 정도로 조금 아직은 애매한 구석이 있습니다. 네. 아마 근데 이런 연구가 많아질수록 조금 더 잘 이렇게 그 틀 안에 들어갈 시기가 올 것 같긴 합니다. 네. 저 이어서 하나만 네네.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러면은 이제 전임상 과정에서 다른 뭐 중대형 동물을 사용하지 않고 바로 임상으로 하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이거는 일단은 지금 실제 사람에게 바로 적용을 한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미 저희가 녹화한 영상을 가지고 이제 후향적으로 그 만든 모델을 새로운 테스트셋 비디오에 적용하는 식으로만 여태까지 했었고요. 그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저희가 지금 디벨롭한 모델을 어떤 실제 수술에 적용을 해서 내가 이제 새로 수술을 하는 환자한테 적용을 할 거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식약처를 통해서 의료기기 인허가 트랙을 밟으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결국에는 의료기기 만드는 건 사실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만든 그런 세그멘테이션 모델들이 과연 시장에서 얼마나 크게 의미가 있을까라는 데 그러니까 저도 회의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만드는 건 재밌었지만 그럼 이거 쓸래? 하면은 그럼 뭘 쓰냐 그냥 하면 되지 약간 이렇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그런 에너지를 아직은 그쪽에 투여는 안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혹시 그 수술실에서 비전 프로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실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좀 비전 프로를 사용하셨는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네. 일단은 여기 내시경에서 나오는 신호를 받는 장치가 있는데요. 이제 여기에 제 맥북을 연결을 해가지고 제 맥북으로 이제 신호를 빼서 미러링을 해서 제가 이거를 본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한에서 그냥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화면도 이제 2D로 나오고 해상도도 너무 떨어져가지고 이게 한 10분 이상 쓰니까 그러니까 진짜 그냥 눈알이 아프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더 이상은 못하겠어가지고 이제 벗고 그냥 수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3케이스 정도 이걸 끼고 했는데 뭐 너무 그러니까 진짜 눈알이 아파가지고 네, 더 이상은 못했습니다. 네. 네, 교수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의료 영상 처리
관련해서 딥러닝 관련해서 연구하고 있는 대학원생인데요. 이제 방금 교수님께서 이제 다른 분 질문에 답변하실 때 이제 그 병원 내에서도 사실은 데이터 사용이 되게 좀 제약이 좀 많이 걸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뭔가 다른 대학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 병원이 속해 있는 대학 내 다른 연구실이나 이런 곳들과 이제 코어기나 이런 것들 함에 있어서는 사실 현실적으로도 대학이 커서 이렇게 좀 공동 연구나 이런 것들을 하긴 좀 어려운 상황일까요? 일단은 공동 연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는 있는데 그 전에 이제 그 데이터 리뷰 보드라는 데를 통해서 이 데이터가 우리 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으로 이동을 할 때 그 익명화를 잘 했느냐 아니면 가명화를 잘 했느냐 아니면 그 식별 정보가 다 없어졌느냐를 한번 그 검수를 하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과정이 대개 한 6주 정도 걸립니다. 근데 그 6주 정도 하려면은 또 그거를 데이터 이제 전처리하고 하는 과정들이 또 지난하기 때문에 잘 안 하려고 하죠. 그리고 그걸 하면은 저희 데이터를 이전받는 기관과 저희 기관이 이제 그 데이터 이전 계약 DTA라는 걸 또 이제 맺어야 되고 하는 좀 그런 절차들이 까다로울 뿐이지 현실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근데 또 이제 그거 자체가 이제 심리적인 장벽이 있어서 그냥 안 하고 말거나 아니면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하거나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근데 뭐 연락 주시면은 공동 연구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강연 잘 들었습니다. 일단은 수술 측면에서 그 의료 인공지능을 사용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수술에서만 사용하시는 건지 아니면 진단과 함께 사용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좀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그 의학이라는 게 크게 두 개의 영역이거든요. 진단과 치료.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면은, 그러니까 일단은 진단에서는 제가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안 하고 있는데, 진단과 치료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의사들이 하는 행위가 뭔지를 생각해 보면은 병원에 진단 받았다. 진단 받으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되죠? 네, 치료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치료가 가지고 있는 그런 밸류가 더 크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은 그 조금 더 치료에 더 많이 이렇게 주안점을 두고 있고요. 근데 이렇게 저희가 3D 모델을 만드는 것 이런 이제 3D 모델을 만들고 하는 것들이 과거에는 이제 영상의학 그러니까 진단하는 선생님들이 되게 많이 했었는데, 근데 진단하는 선생님들이 주안점을 보는 거랑 치료를 하는 사람들이 이제 주안점을 해서 보는 거랑 조금 또 달라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게 뭐 보이는 게 간암이냐 아니면 뭐 혈관종이냐 아니면 무슨 노듈이냐 이렇게 감별 진단을 하는 게 중요한데, 저희는 이제 이거를 치료적으로 잘라야 되잖아요. 그 자를 때는 이제 내가 어떻게 하면 수술을 조금 더 잘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자르는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뭐 주변에 있는 혈관이 좀 중요하다든지 뭐 담도가 중요하다든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주안점으로 보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제 모달리티는 CT, MRI 똑같지만 일단 진단하는 사람이 보는 거랑 치료하는 사람이 주안점으로 보는 거랑 조금 더 다르고, 그리고 또 그냥 진단 치료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치료가 줄 수 있는 밸류가 더 크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뭔가 승인을 받아가지고 이게 시장에 나갔을 때 결국에는 돈을 받아서 팔아야 되잖아요. 돈을 받으려고 하면은 이런 내가 개발한 이런 의료기기 뭐 SAMD 이런 게 효용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효용이 있다라는 거를 증명을 하려면은 결국에는 진단기기가 효용이 있다라고 하면은 진단 다음에 치료를 하고 효용을 보거든요. 근데 치료하면은 그 바로 효용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단은 이 효용을 보여주기까지 시간이 그 중간에 치료라고 하는 변수가 또 하나 개입이 되거든요. 그래서 치료는 바로 어떤 결과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런 effectiveness, safety 이런 거를 검증하기가 조금 더 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그냥 궁금해진 건데 사실 지금 이 모든 방식들이 어떻게 보면은 의사분들이 수술할 때 이제 도움이 더 많이 되는 방향인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환자한테도 부담이 좀 덜어지는 방법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듣다가 궁금해진 거 혹시 이렇게 방식이 도입이 되면은 환자의 부담이 뭐 예를 들어서 수술비나 아니면은 다른 외적인 것에 있어서 환자에게 좀 부담이 덜어지는지 아니면은 오히려 조금 더 높은 기술력이 들어갔으니까 아니면 수술 비용적인 부분에서는 부담이 좀 더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졌습니다. 일단은 만약 이렇게 전체로 생각했을 때랑 한 개인으로 생각했을 때를 좀 구분을 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 만약 이런 기술들이 도입이 됐다. 그러면 당연히 무슨 회사가 있겠죠. 그럼 당연히 개발했으니까 돈을 벌어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거를 환자한테 수가를 매기겠죠. 그러면은 한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늘 수가 있어요. 근데 하지만 이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합병증이 더 줄어든다. 그러면은 환자들이 합병증이 생기면은 그거를 치료하기 위해서 또 입원을 더 해야 되고 치료를 더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전체로 봤을 때는 그런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한 비용, 합병증 때문에 불필요하게 입원을 해야 되는 비용 이런 것들이 줄어들 수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더 이득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수술하실 때 아까 그 카메라를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양쪽으로 그러니까 두 개의 카메라가 비춰서 양쪽으로 이제 좀 이머시브하게 볼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맥북으로 옮기실 때는 이제 뭔가 그냥 단일한 이미지 하나만 해서 계속 들어오는 거라 혹시 그거를 맥북으로나 아니면 다른 디바이스로 옮겼을 때 그 양쪽의 화면을 동시에 받아볼 수 있는 환경이 구축이 되어 있는지 혹시 궁금합니다. 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드웨어를 파는 회사가 한 군데 있어가지고 한번 와서 저희 병원에 데모도 한번 한 적은 있었거든요.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제가 의문이 약간 수술실의 상황을 잘 몰라서 드리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교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그 3D 모델을 오버래핑을 해가지고 보는 경우에는 뭔가 비전 프로의 효용성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아까 실사례로 뭔가 저런 참고할 만한 모델링을 다른 스크린에 띄우는가 하는 정도에 있어서는 굳이 그렇게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모니터 열두대 두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저거를 시도하셨던 건 어떤 의도였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그 수술실이라는 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완전히 멸균된 상태를 만들어 놓고 수술을 하거든요. 그래서 막 드라마 보면 막 손 이렇게 하고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술실에 딱 들어가서 내가 환자 그 가우닝을 하고 환자 곁에 쓰는 순간에는 다른 뭔가를 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3D 모델이 그냥 있다고 하면은 근데 이거 막 돌려보고 싶거든요. 그리고 뭐 그 여러 개로 막 돌려보고 싶고 한데 수술실 환경에서 이렇게 물리적으로 뭔가를 만지지 않고 조작을 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는 지금 비전 프로밖에 없습니다. 예. 혹시 질문 있으면 하나만 더 받겠습니다. 있나요? 네. 조언 강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에 원격 수술이나 자율 수술처럼 수술의 영역에서 시공간적인 제약을 극복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혹시 만약에 진단과 치료를 나눈다면 수술 이외에 진단이나 아니면 치료의 다른 영역에 있어서도 이러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일단은 진단 같은 경우에는 뭐 진단 기기는 기계에 막 뿌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어쨌든 그런 시공간의 제약을 많이 극복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치료의 영역에서도 이제 특히 약은 그런 시공간의 제약을 극복을 했는데 그러니까 뭐
결국엔 사람 손으로 하는 것들 있잖아요. 사람 손으로 하는 것들은 여전히 그런 그 전문가가 지금 딱 정해진 이 순간에 한 사람한테밖에 그런 시술을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런 분야에서는 말 그대로 피지컬 AI가 들어오면은 그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사실 병원에 오면은 거의 다 사람들이 하는 게 되게 그냥 진짜 노가다예요. 완전 육체 노동이 훨씬 많거든요. 뭐 그냥 간호사들이 뭐 환자한테 가서 뭐 혈압 재고 뭐 수액 달고 이런 것도 다 그 육체적인 노동이고요. 그리고 또 사람과 이렇게 감정적으로 뭔가 이렇게 인터랙션 하고 하는 것들이 되게 많아서, 사실 병원에 와서 보면은 그런 지금 말씀하셨던 시공간적인 거를 극복할 수 있는 뭔가 그런 영역들은 사실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네. 질문 혹시 하나만 더 드려도 돼요? 네. 질문 혹시 하나만 더 예, 드려도 예, 돼요? 그러면 그 의료 현장에서 이런 컴퓨터나 AI적인 요소를 도입하려는 게 현재 움직임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지, 아니면 실험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지. 병원에서 아주 적극적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좋은 발표 질문까지 받아주신 오단계 교수님께 박수 치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